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대망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일입니다. 아마 국내 증시 개장 이전에 조금 이른 시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가 같이 정리해서 전달 드리면서 전략까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준비해 뒀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 실적을 앞둔 일정 부분의 경계감이 삼성전자의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지수 측면에서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SK하이닉스의 ADR 조회 공시 답변, TSMC와 ASML의 실적 등이 이번 1월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방향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수급이 빠진다면 그 수급은 어디로 이동하게 될 것인가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시장 하나둘씩 짚어가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뉴욕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연이틀 숨가쁜 랠리를 나타냈던 뉴욕 증시, 오늘은 에너지가 약간 위축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5만 시대 돌파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경신했던 최고치를 기준으로 5만 레벨까지 남은 격차는 단 1.1%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도 이제 7,000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레벨 돌파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앞두고 약간 저항이 걸려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0.16% 상승세로 거래를 마치는 하루였고요. 다우 지수는 오늘 49,000선을 반납하면서 마무리, S&P 500 지수는 잘못됐는데 0.3% 하락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가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했던 데에는 이 경제 지표들의 결과 자체가 엇갈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11월 졸지 보고서를 보면은 구인 건수가 714만 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약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채용에 있어서는 지금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12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4.1만 명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 보니까 고용시장에 점진적인 냉각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12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을 조금 더 총체적으로 브로드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랬던 반면에 서비스업 경기는 예상 밖으로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12월 ISM 서비스업 PMI 54.4를 기록했죠. 기준선인 50을 웃돌면 그만큼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상치도 의미 있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엇갈린 결과들 소화를 했고요. 장 막판에 지수가 탄력도를 이렇게 크게 좀 반납했던 데에는 이 뉴스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관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시키겠다. 즉각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를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라든지 주택을 리츠해주는, 임대해주는 회사들이라든지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다 함께 나타냈다라는 것이 오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감 후에 들려왔던 소식이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5천만 배럴 미국으로 들여오겠다라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죠. 이 내용을 소화하면서 WTI 국제 유가는 1.4%대의 마이너스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7 종목들의 희비는 엇갈리는 분위기 속에서 엔비디아는 악재성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의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냈거든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H200의 구매를 중단시켜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영구적인 금지 조치는 아니다라는 면에서 시장으로의 타격은 제한됐고요. 거기다
게다가 엔비디아 측에서 H200의 생산을 가속화하고 2월 중에 중국으로의 수출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힌 점 역시도 투심을 지탱했습니다. 그 밖에는 인텔의 주가가 아주 환하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죠. 이번 CES에서 AI PC 전용 칩인 펜서 레이크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인텔의 18A 공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18A 공정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턴어라운드를 시도하고 있는 인텔에게 있어서 약 10년 만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술 업그레이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적용돼서 출시가 된 첫 번째 제품이라는 면에서 이 기술의 시장 신뢰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주가는 6.5%의 점프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했던 종목들을 보자면 어제 분위기가 매우 좋았던 스토리지 업체들,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샌디스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의 플러스였던 데 반해서 웨스턴 디지털이 9%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월가 하우스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간밤 주가는 1%대 쉬어가기는 했습니다만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는 매수를 뜻하는 오버웨이트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275에서 400달러까지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026년도의 공급 물량이 전부 다 이미 매진이 됐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HBM4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지닐 수 있게 되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마이크론이 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평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들여오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저가의 원유를 들어와서 이 정제 마진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발레로 에너지와 같은 정제 기업들의 주가가 양호한 움직임을 지었다라는 점도 한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자, 구글의 진격입니다. 어제 올라왔던 한 가지 업데이트 자료가 있었는데요. 생성형 AI를 만드는 여러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이 각각 출시하고 있는 생성형 AI 웹사이트들의 리스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웹사이트에 얼마나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가, 접속을 하고 있는가, 그 트래픽을 나타내고 있는 점유율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챗 GPT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계속해서 그 트래픽 쉐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죠. 그 반면에 쉐어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이 빨간색은 바로 구글의 제미나이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한번 볼게요. 1년 전에는 제미나이의 점유율이 5.7%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21.5%로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그에 반해서 챗 GPT의 경우에는 기존 80에서 6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의 이용자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무려 300%대 이상 급증을 했다라는 점이죠. 이런 점이 이 시장에 부각을 받으면서 알파벳의 시가총액 순위가 한 계단 점프를 했습니다. 애플을 누르고 간밤 2.3% 급등을 하면서 3조 8,830억 달러로 시가총액이 올라오게 됐고요. 2019년 이후로 처음으로 애플을 제치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알파벳의 약진 지켜봐야겠죠. 마지막으로는 그 밖의 특징 섹터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제약주들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될 텐데 이를 앞두고 기업들의 M&A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거든요.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는 벤틱스 파마튜티컬스에 대한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어제 전해진 바가 있었죠. 벤틱스의 주가가 간밤 30%대 폭등
급등을 했고요. 일라이 릴리의 주가 역시도 4%대의 강세. 그런가 하면 에브비의 경우에는 항암제 개발 기업 인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역시나 펼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4%대에 뛰기도 했습니다. 원자력 혹은 우라늄 관련주들의 분위기도 양호했습니다. 오클로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와의 협력 소식 속에 2%, 그밖에 우라늄 종목으로 해서는 센트러스 에너지와 에너지 퓨얼스가 3%대의 플러스, 방산주들의 분위기는 짓눌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쓰고 있는 막대한 양의 자금을 차라리 생산시설 확충, 캐파 확대에 들여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임원들의 경영진들의 보수가 너무 높다라는 문제점도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이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롭 그루먼 등의 전통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4에서 5%대의 낙폭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새해 포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들에서 약간의 변화 포인트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새해부터 우리가 항상 1군으로 꼽고 있었던 것은 AI 반도체 밸류체인이었고요. 이쪽과 2군 자리에서 차기 순서를 기다리는 쪽, 바이오, 2차 전지, 조방원 이런 쪽이 있었겠죠. 그리고 3군에서는 테마지만 강력하게 시세 분출을 해주고 있는 로봇 우주 자율주행, 4군이 바로 한한령 해제 모멘텀이 있었던 분야였는데 일단 한중 정상회담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빼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같이 이야기 나눠본 게 소외에서 관심으로 이동하길 기대되는 분야, 네이버, 현대차, 폴더블 혹은 양자 쪽 이렇게 후보를 꼽아봤었죠. 순차적으로 폴더블의 파이nem텍이 올랐고 네이버가 잠시 반등을 줬다가 어제 현대차의 엄청난 급등세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시장의 평가를 보면서 1군이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1군의 숨고르기가 나와서 다른 쪽의 수급을 받아가게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제 수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의 조정이 바이오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는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탄력이 좀 둔화되는 시점에 바이오 종목들은 낙폭을 다 줄이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보로 역시나 코스닥 수급 이동 시 1순위 후보로 살펴가야 될 것 같고요. 때마침 바이오는 CES에 이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CES 모멘텀이 현대차 그룹으로 이어지면서 로봇과 자율주행이 같이 다시 시세를 냈죠. 이에 대한 얘기들 하나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장 대단했죠. 4,600선을 장 초반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후반까지 그 시세가 이어지진 못했으나 그래도 놀라운 상승으로 4,550선의 거래를 마쳤죠. 이제 정말 5,000선까지는 10% 정도의 상승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코스피가 75% 올랐는데 2026년 들어서 추가적인 시세를 또 내고 있는 코스피. 분명히 4,200선쯤에 작년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요. 어느덧 4,550선.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9개월 시세로 보면 98%나 오른 코스피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일단 반도체는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후반 들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요. 그래도 반도체의 강세가 지수를 끌어줬고요. 현대차 CES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죠. 이슈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마무리됐던 어제입니다. 자, 코스닥은 코스피로의 쏠림 현상 때문에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엔터 쪽은 특히나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습니다. 후반 들어서 로봇에서 바이오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흐름이 연속적일지 지켜봐야겠죠. 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장중에 후반 들어 탄력이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오후장 빠졌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있었다라는 소식도 들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을 앞둔 일정 부분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의 움직임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네요. 자, 반도체. 어제 분명 출발할 때는 분위기 좋았어요. 지수 4,600으로 이끄는 힘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의 10% 급등, 젠슨항 CEO의 데이터 저장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 등이 업황에 강력한 모멘텀이 되줬죠. 그런데 오후 들어서 분을 좀 반납하면서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하루 앞둔 경계감이 조금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1.5% 올라준 삼성전자입니다. 자, HPSP 같은 경우는 대규모 블록들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그 전날 상승이 무색하게 어제장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하락폭이 조금 크긴 했습니다. 불편한 이 흐름이 진정되는지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베라루빈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냉각에 대한 악재가 들어갔죠. 그래서 냉각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꽤 많이 위축됐습니다. GST 등의 종목들이 어제 하락했던 이유가 되겠죠. 반도체 내 소식들을 살펴봤고요. 어제 뭐니 해도 가장 뜨거웠던 종목,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에 힘을 보태준 건 바로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CES에서 구글 딥마인드와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아틀라스 완제품 양산 계획을 보여줬죠. 한마디로 AI, 로봇, 자율주행에서 현대차 그룹의 지금의 현 상황을 공개했고 시장은 호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전날 좀 아쉬운 흐름이 있었으나 어제장 추가 급등을 낼 수 있었던 힘은 제2의 깐부 회동이었는데요. 비공개적으로 정의선 회장과 젠슨항 CEO가 만남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대차가 어제 13.8%나 급등하며 모처럼 굉장히 강하게 35만 원을 넘어간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36만 원권까지 터치했죠. 현대 오토에버도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HR 만도 등의 현대 관련한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도 이들만큼 뜨겁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이제 꾸준하게 군부를 계속 떼고 있는 쪽인 것 같아요. 미국의 MRO 사업 추가 수주 이슈가 들려오면서 MRO 키워드에 더 반응한 HJ중공업 어제 10% 급등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국 관련 이슈로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의 히토류 관련주들 어제 저희 테마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짚었었죠. 유니온 머티리얼 급등이 나왔고요.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중일 갈등의 수혜, 한국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 이것이 어제 백화점으로 가면서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올랐어요. 이쪽은 실적의 모멘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드디어 오늘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요. 전체적으로 시총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거 시총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워주시고요. 시장이 속도 조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속도에 더 가속을 붙여서 달려나갈 것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5년도 삼성전자는 126% 올랐죠. 그리고 올해 17%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또다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메모리의 가격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압도적인 업황에 대한 긍정 모멘트가 장착되고 있죠. 젠슨항 CEO가 AI 스토리지가 중요하다. HBM4 첫 고객은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칩에 대한 사용과 개발 속도에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도 테슬라의 AI 6칩 이야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개선되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하루 사이에 이번에는 최신 퀄컴 칩을 만들게 됐다. 기대 요소가 거의 확정돼가는
분위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CES에서 퀄컴 CEO의 인터뷰에서 좀 발췌된 내용이긴 한데요. 어떨지 삼성의 모든 사업부의 개선 기대를 안고 있는 지금 바로 오늘 실적이 나올 예정이죠. 에이직의 채택이 확대되고 AI 응용 서비스가 확산되고 AI 추론 시장이 성장하고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삼성의 각 분야 칩의 사용량을 늘리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좋다는 내용은 정말 입이 닳도록 저희가 살펴봤던 거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기대치와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기술적 과열 신호도 일부 포착이 되고 있어서 정말 기대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증권가에서도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5거래일 동안 9건의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발간이 됐고요. 목표가가 15만 원, 그리고 18만 원 사이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KB증권의 목표가가 18만 원인데 불케이스의 경우는 21만 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맥쿼리는 24만 원의 삼성전자 목표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목표가에 매몰되기보다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실적으로 또다시 증명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싸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될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할 여지는 있을 겁니다. 자, 3분기 매출액이 86조, 영업이익이 12조였죠. 이번에 발표되는 4분기, 바로 오늘입니다. 컨센이 매출액은 91조, 영업이익은 18조 5천억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스트릿 컨센은 맥스가 22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로 나올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영업이익 전망치 스트릿 컨센 기준 135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하루 사이에 추가된 JP모건의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19조 9천억 정도를 보고 있네요. 그리고 1분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한 6조 가까이 많아진 25조 4천억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별로 좋은 영업이익을 내서 연간으로 봤을 때도 정말 130조 바라볼 수 있는 영업이익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실적의 기대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고요. 서버용 디램이나 그 SSD, 그러니까 DRAM, HBM, SSD 이런 쪽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그 근거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후위 기업인 대만의 메모리 제조사 나냐테크가 12월에만 매출이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냐테크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입지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더 좋은 실적을 냈길 바라보고 그리고 나냐테크놀로지보다 더 좋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거겠죠. 자, 이번 달에 그리고 다음 달까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이벤트가 많이 자리하고 있죠. CES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오늘, SK하이닉스 내일이 ADR, 그리고 1월 말에 실적이 있고요. TSMC와 ASML 이번 달에 실적 예정돼 있습니다. 각각의 실적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가도 중요할 것 같고요. 2월에 엔비디아 실적까지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의 올해는 메모리, HBM, 파운드리 모두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컨퍼런스 콜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작년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도 HBM 생산 계획분에 고객 수요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젠슨 왕 CEO는 AI 가속기 루빈에 CPU를 결합한 베라 루빈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가 속도를 내면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납품을 하게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은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죠. CES에서 삼성의 프라이빗 전시관에 엔비디아 여러 인사들이 다녀갔다라고 해서 HBM4 공급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좀 자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선 삼성전자 HBM4 SIP 테스트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바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HBM4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치를 내비치고 있고요. 다른 빅테크사들이 에이직 물량에 대한
에이즈 물량을 삼성전자에 맡겨주는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함께 볼 수 있는 종목들 몇몇 종목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YC, 이런 테크윙, DI 등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어찌 보면 상반기 강세장이라면 순서의 문제에 불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ADR은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는 시장의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를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종목의 거래 대금이 20조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죠. 쏠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수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ADR 기준으로는 과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이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더 좋은 반도체 시세가 나게 된다면 지수에 함께 반도체가 가게 될 것이고 조금 소외된 곳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소외된 쪽에서 과매도에서 소외된 스토리를 찾아갔을 때 어디를 보게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물론 이것은 반도체냐 다른 종목이냐라는 홀짝 게임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 고르게 하는 기간 동안 눈여겨볼 수 있는 분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상반기가 강세장이라면 순서의 문제이지 무언가가 나빠서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외라는 키워드에서는 코스피가 한 달 사이에 13% 오르는 동안 코스닥 고작 2% 올랐습니다. 이제 좀 다들 마음속으로 코스닥도 온기 확산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 소외해서 좀 불이 번지길 바라보겠고요. 제약바이오도요. 다른 섹터 대비 제약바이오가 군집성을 이루기가 좀 어려운 섹터긴 한데 그래도 힘을 낼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수급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도 있고요. 신흥 강자 종목들의 활약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소외라는 키워드에서 미리 반응한 현대차 그룹주, 그 밖에 업종들도 소외에서 관심을 받기 위한 무언가의 계기가 필요할 겁니다. 현대차 그룹을 예를 들어보면 계기가 바로 깐부 회동이 됐죠. 지난 10월 31일 미래에는 엔비디아 칩이 우리의 차와 로보틱스로 들어와 많은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정의선 회장의 발언 때 현대 오토웨버를 앞에 세워 로봇과 자율주행을 같이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이제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비공개 회동으로 인해서 관련한 이슈가 주가 시세 측면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젠슨왕 트레이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차세대 칩 베라루빈이 이제 어제 반도체 이슈였다면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코스모스 플랫폼은 로봇, 알파마요는 자율주행 플랫폼이죠. 이 가운데서 알파마요 혹은 코스모스 이것을 활용하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관심이 자율주행, 로봇 등에 집중이 됐고요. 어제 현대차, 현대오토웨버 등의 시세가 났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젠슨왕 CEO는 CES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율주행차는 차세대 거대 로보틱스 산업이다. 한마디로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로 깐부 동맹을 맺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클로버, KNR 시스템, 로보티즈, 그리고 감속기 쪽의 SPG와 우림 PTS, 사면과 현대 모비스, HL 만도, 액추에이터 쪽으로 이런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 단의 현대오토웨버, 슈어소프트테크, 라이다 레이더의 SOS랩, 그리고 전장 부품에서는 현대모비스, 모트렉스, HL 만도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아직 이쪽까지는 관심이 이어지지 못했으나 엔비디아 관련이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를 체크하는 차원에서 넣어봤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퀄컴 관련해서도 이슈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깐부 이슈처럼 소외된 쪽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제 계기가 필요한데요. 제약바이오의 계기 마련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CDMO 측에서는 이미 생보법에 대한 모멘텀이 착장이 됐으나 사실 주가 측면에서 반응을 못 해주고 있는 거고요. 조정 후 반등을 기대하는 바이오텍은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D&D 파마텍이 있을
거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들 관련한 모멘텀이 강화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하고 있는 게 지난 연말 저희가 제약바이오 매일같이 짚을 때 했던 내용이었죠. 빅파마의 전략 변화, 새로운 모달리티와 대사질환으로 관심이 확장되면서 각 증권사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을 탑픽으로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세를 내줄 기업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작년에 신흥 강자의 활약이 도드라졌던 하반기였는데 대표적으로 에이프릴 바이오 어제도 급등이 있었더라고요. 56,000원까지 넘어갔습니다. 작년 한 해 240% 정도 올랐는데 올해 조금 변동을 겪다가 다시금 신고가를 기록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56,000원대. 그리고 에임드바이오도 지난 연말 상장하고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가 요즘 좀 잠잠했죠. 꾸준했던 오름테라퓨틱 470% 올랐던 지난해 올해도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프로티나, 에클론, 알지노믹스, 올릭스 등이 있고요. 올릭스가 대단합니다. 저점 대비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만 놓고 보면 630% 정도 오름세, 올해 들어서도 13%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바이오의 계기 마련이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각 분야별로 한번 보실까요? 분야라기보다는 시세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활약한 쪽으로는 ABL 바이오, 올릭스, 알지노믹스가 있네요. 이쪽은 일라이릴리와 연결고리가 짙은 기업들이라서 따로 이렇게 노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DAC의 오름테라퓨틱,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일동제약, 앱클론, 큐로셀, 지노맨 컴퍼니 이게 12월 달부터의 시세인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내고 있는 종목들 활약한 쪽에서 넣어봤고요. 반면에 박스권에 딱 갇혀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T&D 파마텍, 한미약품, 삼천당제약, 셀트리온 지키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셀트리온은 박스권에 갇힌 것은 아니고요. 부진하다가 올해 들어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서 나름 시세를 지켰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세 종목이 박스권에 갇혀 있죠. D&D 파마텍 보시면 한 달 동안 겨울 85,000원에서 105,000원 사이에서만 그러니까 너무 빠지지도 않고 딱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소강이 풀리는 국면에서는 또 위로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죠. 비만 당뇨 혹은 메쉬 쪽에서 이벤트가 나오기를 기다려봅니다. 쉬어가고 있는 쪽, 쉽게 좋게 표현해서 쉰 쪽이고 못 오른 쪽이 되겠죠. 알테오젠, 리가캠, 코오롱 티슈진, G2G 바이오, 오스코텍 등인데 이것이 못 갔다라고도 볼 수 있으나 지금 가격 부담이 적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바이오에 대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위원이 에이프릴 바이오 지난 하반기에 내년엔 이 한 종목만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제약바이오에서는 탑픽을 꼽기도 했었는데요. 시간 되면 저희가 AS에 나가도록 하죠. 자, 오스코텍이 어제 인베스터데이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로 DAC와 카티를 꼽았어요. 마침 보니 DAC 종목인 오름테라퓨틱 그리고 카티 종목인 큐러셀, 에클론 등은 좋은 시세를 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제약바이오. 자, 때마침 미국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이 올랐어요. UBS가 올해 중소형 바이오테크가 강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며 5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국내 바이오에도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1번과 5번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1, 2번으로 넣어봤는데요. 금리 완화 위험선호를 높일 것이고 M&A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빅파마의 M&A 가속화는 국내 업체들에게도 당연히 모멘텀이 되겠죠. 그런 가운데 그 M&A의 시동을 부릉부릉 걸어준 게 일라이릴리죠. 단백질 분석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는 뉴스 거의 매일같이 빅파마의 무언가의 소식 등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밤사이 폐암 치료제 개발사 혹은 바이오 제약사, 비만 치료제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요. 자, 뉴욕 요약을 해보면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CES에서 JP모건 헬스케어로 관심이 조금 이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스닥은 오르긴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혼조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고용 둔화를 캐치하면서 하락했고요. 이것이 제약바이오에 힘이 돼줬고 일라이릴리의 어시스트까지 있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밤사이 가장 좋았습니다. 반도체는 차익 실현이 있었던 가운데 마이크론이 뉴욕지의 메가팹을
착공한다라는 뉴스, 인텔의 새로운 칩 발표 이후 상승세, 엔비디아의 H200 노이즈가 있으나 그래도 오름세, 이 정도는 긍정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트럼프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 발표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회사라던가 건설 리츠 중개기업들의 주가 하락을 야기했다. 이 정도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시장 정리해 보시죠.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 상단 올해 목표치가 계속해서 증권가 기준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좀 소화해야 되는 내용이 있죠. 목요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우리는 기다려봐야겠죠. 미국의 반도체가 숨고르게 한 가운데 삼성전자 실적으로 인해 우리만 다른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우리도 같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될지 중요하고요. 내일 SK하이닉스의 ADR 조회 공시 답변도 분위기에 영향을 줄 겁니다. 바이오가 오늘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날이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릴리빨 M&A 이슈 등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이 TPD 뉴스가 굉장히 다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우리 오름 테라퓨틱 얘기할 때 나눠봤던 거, ADC와 TPD를 결합해서 차세대 항암 플랫폼으로 DAC 오름 테라퓨틱이 강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최근 들어서 약간 좋았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이 무척 강하진 않았었는데요.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좋은 흐름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단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이슈로 로봇과 자율주행 자극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왜냐하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현대오토에버가 모자랐던 시세를 조금 더 채워서 결국에는 통합 시세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현대모비스, HL만도도 애프터에서 추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일정 이렇게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네요. 아스코 소화기암 심포지엄도 오늘부터 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우리 방심할 수 없는 일정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미나 앵커가 종목별로 자세하게 수급적인 내용까지 짚어주실 겁니다. 살펴보시죠. 네, 어제 브리핑이 끝나고 댓글창에서 시청자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쉬고 있는 말에 올라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려는 말에 올라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제약바이오, 반도체주들이 주목을 받는 동안에 제약바이오가 약간은 관심권에서 벗어나는 듯한 흐름을 나타내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관심을 제대로 받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세 확인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피 순매수 리스트, 외국인들의 리스트를 살펴보시더라도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관심권에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월 6일 화요일장에서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네이버, 미래세증권, 한미반도체, 카카오 같은 대체적으로 IT라든지 반도체를 위주로 담았었는데 어제 이 수급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이 갑자기 이름을 올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전일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을 615억 원 가까이 담는 모습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은 조금 더 매크로적으로 시각을 넓혀봤습니다. 그만큼 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먼저 화요일장을 살펴보시면 그때도 외국인들은 D&D 파마텍이라든지 온코닉 테라퓨틱스, HLB, 3천당 제약을 담고 있었고요. 전일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담는 수량과 금액 자체도 늘어났는데 담는 종목의 개수도 조금 더 다양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에이벨바이오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올릭스, 보로노이, HLB, D&D 파마텍과 HK이노엔, 리가캠 바이오를 많이 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것은 외국인들이 하루 사이에 더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담기 시작했고 그리고 금액 자체도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약바이오의 상승 여력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을 복귀해 보면 그 힌트를 어느 정도 얻어볼 수 있는데요. KRX 헬스케어 지수가 약 32%가량 상승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다만 이 증권지수라든지 KRX 증권지수라든지 KRX 반도체 지수와 확인을 해보시면 그 상승 여력이 아직 메꿀 만한 공간이 많이 남아있구나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 아직 덜 올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의 투자 모멘텀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투자 모멘텀 6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로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짚히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연준 3월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것에 있어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제약 산업의 구조 변화와 기술 수출 기대 재부각, 이것은 이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 성과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주 중심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짚히고 있는 만큼 지금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마이크로적으로 봤을 때도 제약바이오를 향한 환경이 좋게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해 볼 수 있습니다. 6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투자 포인트를 추려봤습니다. 생물보안법과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4분기 실적 기대감, 이렇게 3가지를 정리해봤는데 먼저 생물보안법을 확인해 보시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맥락이 여기서도 반영이 됩니다. 이제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미국은 거래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등이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삼바와 셀트리온의 공통점은 최근에 미국의 생산시설이라든지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지를 조금 더 원활하게 공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관세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메리트를 톡톡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액은 9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20조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8% 넘는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반도체 투자 심리 어떨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생물보안법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여기에 ST팜이 갑자기 끼어들게 되는데요. 중국이 이제 빈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 물량을 ST팜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ST팜도 관심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제약 산업구조 변화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대목입니다. 이제 2030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69개 특허 만료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약 2,560억 달러 규모의 매출 공백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도입하려고 할 것이고 또 CDMO의 수요가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CDMO 기업들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쪽을 눈여겨보자라는 코멘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짚어드린 것처럼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 성과를 우리나라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한 해도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대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형주 중심의 4분기 실적 이슈입니다. 삼바와 셀트리온 지난해 매출 4조 원 돌파 기대감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5조 원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켜보자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매크로적인 투자 모멘텀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단기 테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에서 구조적인 진화 영역에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증권에서도 적어도 1분기까지는 제약바이오의 시장이 매우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기술 수출 성과 여부가 되겠죠. JP모건 헬스케어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 빅5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D&D파마텍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삼바와 셀트리온,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MO 경쟁력을 통한 수주 확대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CMO 브랜드인 엑설런스를 새롭게 런칭했는데 그 브랜드를 강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파트너십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로자임을 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10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케팅 효과라든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파트너십 성과를 소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0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다른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다는 점, 그런 가능성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할로자임이 알트B4 특허 분쟁 소식을 저번에 또 발표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동안 차익 매물이 빠져나왔던 것, 실망 매물이라든지 우려 매물을 다 소화해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새롭게 나올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빅5 기업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 리스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ADC 약물이라든지 이중항체, GLP-1 계열 치료제라든지 RNA 기반 치료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파트너십이라든지 1대1 면담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슈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안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기업들을 또 따로 떼어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항체라든지 항암제를 공략하고 있는 쪽 또는 비만 치료제를 공략하고 있는 쪽, 이런 쪽이 가장 유망해 보이는 만큼 그 안에서 유망한 기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까지는 ADC라든지 이중항체 관련한 종목들이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플랫폼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을 이번 컨퍼런스에서 소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DC 플랫폼인 컨주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한 파이프라인 기술력을 입증을 해서 파트너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나 짚히고 있고, 독자 개발 페이로드를 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암 세포를 공략하는 독극성 약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기업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 독약을 소개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거기서 어떠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해서 이슈를 갖고 있고요. 뇌혈관 장벽, BBB 투과 기술, 그리고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 협력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습니다. 주가도 잘 가고 있고 수급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이중표적 항암 신약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수팔입 임상 성과 그리고 글로벌 판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기서는 정말 먹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어떠한 이슈를 새롭게 업데이트하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민영 앵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다중항체 플랫폼인 이 리맵과 관련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거기서 어떠한 성과가 만들어지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사파 이후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상품인 만큼 여기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수천억 규모의 이 사파 기술 수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펩트론과 인벤티질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메쉬 관련한 이슈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새로운 소식이 전달이 되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렇게 ADC라든지 항체 관련한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것은 이제 한 언론사에서 CEO와 CTO 주요 임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를 제가 정리해 본 건데, K바이오 2026년에 어디가 가장 유망해 보이냐,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 기술과 바이오 시밀러였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종목은 에이벨 바이오였고요. 2등이 셀트리온, 3등이 알테오젠, 4등이 삼성 바이오에피스, 5등이 에임드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 공동 5등을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강조해드린 것처럼 플랫폼, ADC, 이중항체, 항암제 이런 쪽이 지금 가장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종목별로 세세하게 살펴보시죠. 셀트리온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사실 이 제약바이오권에서 예전에는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를 당하다가 최근 들어서 저렇게 급하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반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최근 미래에셋에서는 23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서 21만 원권을 뚫어냈기 때문인데 여기는 이제 투자 모멘텀인데요.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R&D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비만 치료제도 있고요. ADC 같은 항암제, 항체 치료제 이런 쪽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만큼 차세대 항암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높여보면서 임상 결과라든지 결과 소식이 들려오는 것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향후 파이프라인 성과 도출에 따른 파이프라인 가치 부각이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진 신규 시밀러 침투 확대 등 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 지속적인 추정치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미래에셋증권의 코멘트 살펴볼 수 있었고 최근에 수급도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행렬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장에서는 메릴린치에서 17만 주 넘는 거래량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8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만큼 기관과 개인 사이에서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다시 담고 있다. 외국인도 담고 있다. 이런 점들은 수급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정말 잊힌 듯 잊히지 않았는데요. 바닥권에서 다시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데 담관암 신약과 관련해서 임상 결과 기대감 갖고 있고요. 리보세라닙 허가에 대해서 1월 FDA 신청 계획이 작년부터 들려온 바 있었는데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속된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 HK 인후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당황스러웠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잊혀진 듯 했으나 지금 거의 신고가를 뚫어내는 듯한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 K캡과 관련해서 미국 임상 3.3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FDA 신약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수급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전일 JP모간 쪽에서도 10만 주 넘는 거래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살펴봤고요.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들의 질주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플랜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전이었죠. 다들 확인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액 93조, 컨센이 91조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0조, YOY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 무려 200% 이상 증가한 대단한 기록을 써냈습니다.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20조 문턱을 넘어서게 된 것이고요. 시장의 스트릿 컨센이 어느 정도일지 명확치는 않으나 맥스로는 한 22조까지 보긴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컨센 19조 대비는 높았고 딱 컨센에 부합했다고 해서 세론이 나올지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2025년 연간 영업이익 잠정치는 43조. 이게 올해는 한 맥스로 130조까지 나온다라고 하니 정말 올해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오늘의 시장 평가 너무 궁금하고요. 세론이 나오든 아니면 추가 탄력을 받든 간에 어떤 방향을 그릴지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님, ISC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두 분의 조합 신선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앉아 계셔 주시니 갑자기 하고 싶은 질문도 많아지고 마음 한켠도 든든한데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네. 삼성전자 실적평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세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참 사람의 욕심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20조만 찍어줘도 굉장히 고마울 것 같은 네. 어제의 느낌이었는데
막상 20조라고만 하니까 다소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20조보다 조금만 더 높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욕심도 들고요. 만약 20조 달성을 예상을 했는데 20조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세런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 또한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끝물 혹은 이제 버블의 꼭지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 때, 그럼 그 전까지는 대내의 변수가 나올 때마다 만약 변동성이 생긴다면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대신에 매수의 전략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쫓아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기다렸다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한 번에 매수를 하시는 분, 하지만 누구는 여러 번에 나눠서 걸쳐서 매수를 하시는 분. 저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를 매수함에 있어서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음봉시 종가마다 천천히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지금은 현명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해 3분기, 4분기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밸류가 높다, 조금은 부담이 된다,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매수하지 못하셨다가 지금 위치에서 쫓아간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음봉, 만약 오늘 세론뉴스 때문에 장 후반까지 밀리게 되면 그 후반의 종가에서 천천히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조성호 부장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지 궁금해요. 오늘 굉장히 인상 깊은 뉴스 보도도 하나 있는데, 부장님, 저 삼성 정문합 호텔입니다. 계약서 도장 찍기 전까진 비행기 못 탑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영에서 이렇게 칩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애플, 아마존 다 이런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막 어깨 으쓱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실적 보고 나니까 20조, 와, 대단하다 싶은데 예. 괜히 사람 마음이 간사해요. 예. 24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 욕심을 내고 있는데 조성호 부장님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요. 그 또 이제 앉으면 눕고 싶은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봄만 해도 삼성전자 거의 안 되는 종목 취급을 했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거의 천지개벽 수준의 그런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사실은 이번 실적 사실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19조 선까지는 컨센이 올라왔는데 한쪽에서는 25조까지 내다보는 쪽도 있었죠. 근데 또 막상 또 20조를 보니까 조금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도 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19조 예상했는데 20조면은 좋은 실적이긴 한데 한 22조면 어땠을까 이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좀 이슈가 이제 그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오늘 일단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맞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걸 삼성전자가 네. 이 고질적인 버릇이 뭐냐면 실적 좋다고 떠들 때는 꼭 실적 발표하면은 그 떨어지는 패턴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좀 학습 효과 때문인 건지 장중에 삼성전자가 흔들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만기일이다 보니까 적어도 오늘 이제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일단 무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장에서 실제 외국인들이 오늘 만기일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파생 시장의 포지션과 삼성전자는 연동될 수밖에 없는 하루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이 좋든 나쁘든 오늘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루 정도는 시간을 좀 두시면 어떨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 뉘앙스 참 잘 전달 받았고요. 너무나 반가운 수치였어요. 주가 상승률도 납득이 됐고 추가적인 기대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전략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세론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1월 29일에 이제 확정 실적 나오고 컨콜까지 있으니까요. 그때 삼성의 이벤트도 또 달력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저희가 반도체 여기서 끝낼 수는 없죠. SK 하이닉스 내일 이제 ADR 일정이 있고요.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 이제 마이크론도 뉴욕에 또 메가팹
건설한다고 하고 삼성 하이닉스도 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소부장까지 봐야 될 텐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SK 하이닉스와 소부장에 대한 의견은요? 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하실 부분은 투톱을 살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증설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크게 하지 않고 있죠. 예전에 한번 이들이 크게 다쳤죠. 한번 먼저 공격적인 증설을 했다가 딱 수주가 끊기고 나니까 굉장히 긴 터널을 암울하게 보냈었던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 누구 하나 증설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DDR4, DDR5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증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찌되었든 그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일반적인 정도 수준의 증설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상승에 좀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부 몇몇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레거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HBM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상황 속에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3는 완벽하게 SK하이닉스한테는 좀 졌죠. 하지만 HBM4 같은 경우에는 그들도 욕심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장비주들 안에서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저는 적극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재 부품단에서는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과 같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쪽에 대한 강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쪽이 강해지다 보니까 기존에 D램을 쌓아 올린 HBM보다는 낸드 플래시를 지금 쌓아 올린 HBF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한번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낸드 플래시 쪽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 그러니까 누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간 쪽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낸드 플래시 관련한 하나 머티리얼즈 쪽을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번 CS 젠스난 CEO의 발언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앞서 이야기한 스토리지 쪽도 있겠지만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블랙일 울트라보다 이번에 나올 베라 루빈이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순행식 칠러가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액침 액체 냉각의 추세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또 확장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가져오다 보면 액침 액체 냉각을 볼 것이냐 그것보다 기판 기업들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좀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필이면 타이밍이 안 좋게 중국 쪽에서 또 기판 관련 증설을 대대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저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좋아했었던 심텍이라든지 TLB,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깊이보다는 조정의 기간이 조금 늘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다 낸드 플래시라든지 그동안에 보지 않았던 쪽으로 이제 수급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단의 각 분야별로 전략을 주셨고 기판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성우 부장님은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뭐 이제 디램은 지금 뭐 줄 서서 산다고 하니 뭐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전공정이니 기판이니 메모리니 저장 장치니 이미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사실 동네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요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핫한 그런 반도체 동네가 더 가냐 마느냐는 사실은 뭐 군중 심리가 좀 반영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럼 반도체 내에서도 아직 좀 주목도가 떨어지고 관심도는 떨어지지만 앞으로 그래도 밑에서 좀 사놓으면 제가 늘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런 쪽을 보면은 저는 한 2가지 동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EUV 공정 이쪽이고 그 두 번째가 디자인 하우스예요. 근데 요건 이제 어떤 쪽에서 제가 힌트를 찾았냐면 아까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반도체 그 차세대 반도체 화두는 뭐냐면 결국엔 저전력 고효율로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반도체 공정에서도 결국에 극미세 공정에서의
그런 공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저전력 고효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쪽에서는 에이직,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맞춤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쪽이 붙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동네가 다른 반도체보다는 지금 가격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도 이번에 삼성전자가 제미나이를 탑재한 냉장고를 공개를 했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피지컬 AI랑 온디바이스 AI가 정확히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온디바이스 AI 이거 안 쓰는 거고, 피지컬, 결국엔 그 디바이스 안에서 이 이제 AI 연산이 일어나는 건데, 결국에 이제 그런 걸 본다고 했을 때는 그 디바이스 안에서 그게, 결국엔 최적화가 되려고 하면 이게 디자인 하우스 쪽에 일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동네 쪽에 제가 요즘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EUV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실 그동안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양산용으로 이제 EUV 장비 1조 원을 이제 도입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하이닉스는 지금 2배 이상 지금 EUV 장비 지금 도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EUV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블랭크 마스터는 SNS 텍, 뭐 이제 펠리클하고 있는 FSD, 그리고 이제 소재 쪽 최근에 이제 또 중일 갈등 때문에 어제 소재주가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진 세미칸 뭐 이런 정도 좀 리스트업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이제 AD 테크놀로지나 가온 칩스는 좀 추세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사실 어제 소부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에이직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EUV 쪽은 의외로 장중에 흔들렸다가 좀 이 주가 회복이 좀 빠르게 일어나는 부분들도 봤기 때문에 이런 동네를 한번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디자인하우스 EUV 측에서 새롭게 이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집중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